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노래방 알바 중에 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약 10년 전, 20살 때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주는 아니었지만 불규칙적으로 공연이나 연습이 있을 때는 늦거나 심지어 쉬어야 할 때도 있어서 알바를 구하기 쉽지 않았어. 마침 친구가 낮 타임에 일하고 있는 노래방에서 야간 알바를 구한다고 하더라고. 친구는 어차피 앉아서 TV 보고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 계산만 하면 되니 힘들 것도 없고 내가 늦게 오면 오히려 돈도 벌고 좋다. 라고 했어. 나는 일도 하면서 마음 편히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 반년 정도 무난히 지내다가 어느 날 공연이 목, 금, 토 연속으로 잡혀버린 거야. 난생 처음으로 3일 동안 합쳐서 4~5시간을 잤나. 어찌저찌 마지막 토요일 공연까지 끝내고 내일은 진짜 시체처럼 풀잠 자야겠다고 다짐하며 들뜬 마음으로 알바를 갔어. 연속으로 3일 동안 한두 시간씩 더 봐주던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들어갔는데 표정이 조금 어두웠어.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위독하신 것 같아서 바로 가족들이랑 시골에 가야 될 것 같아. 미안한데 내일 낮 타임 좀 부탁해도 될까? 라고 말했어. 솔직히 당장 나도 죽을 것 같았지만 매번 친구한테 신세를 졌고 특히 위급한 상황에 거절할 수 없었기에 얼른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지. 친구는 돌아가고 멍하게 카운터에 앉아서 잘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집에 가봤자 4시간도 못 있고 이 상태로 집에서 잠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노래방에서 자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새벽 3, 4시쯤 손님이 끊겨서 1층 셔터를 내리고 내려와 노래방 문도 잠갔어. 작은 빌딩이라 한 층에 한 가게씩 있어서 다른 가게는 없었어. 자기 전에 너무 정적하길래 그 당시 무슨 현장 고발 치타스라는 바람피는 외국인들 현장에서 카운터 펀치 먹이고 하던 외국 프로그램에 맞춰 카운터 바로 뒤에 있는 맨발룸에 들어갔어. 노래방 구조는 일반 노래방들과 별다를 건 없고 입구 들어오면 바로 카운터가 있었어. 카운터 뒤쪽으로 쭉 룸들이 있고 중간에 기역자로 꺾어서 들어가야 하는 룸이 있었지. 기역자로 꺾어 들어가면 끝에는 항상 잠가두는 맥주 숨겨두는 으스스한 창고가 하나 있었어. 좀 넓긴 했지만 나가는 곳은 없었지. 어쨌든 나는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카운터 바로 뒷방에 자려고 들어갔어. 그렇게 폰 좀 만지작하다가 살짝 옅은 잠에 들었는데 너무 추운 거야. 설잠에 든 상태로 그냥 집에 갈 걸 이렇게 생각한 순간 집에 가 공기가 진동해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뇌 속에서 들리듯 그렇게 들렸어. 그냥 TV 소리인가 보다 하고 눈을 감고 있다가 문득 스쳐가는 생각에 눈을 번쩍 뜨고 몸을 일으켜 TV를 봤더니 아직도 그 프로그램에서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서 여자 턱주가리에 어퍼컷 날리고 있는 장면이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무섭고 그런 기분은 없었어. 그냥 지금 못 자면 죽는다는 생각뿐이라 빨리 잠들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그렇게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었나? 다시 옅은 잠에 몸은 자고 있는데 의식이 희미하게 살아있는 거야. TV 소리도 들리고 슬슬 짜증이 올라오려는 기분일 때 갑자기 TV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창고 끝쪽부터 또각또각 하이힐 신은 구두 소리가 정말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데 아크릴 바닥에 닿는 그 또각또각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야. 점점 가까워질수록 또각또각 소리도 더 커졌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겪어본 사람들은 알 수도 있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도망간다는 생각은 아예 없고 그냥 눈을 질끈 감고 털끝 하나도 못 숨지기겠더라고. 또각또각 내가 있는 룸 쪽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이번엔 입구 쪽부터 다른 발자국 소리가 이쪽으로 걸어오더라. 하나도 아니고 양옆으로 2개씩이나. 샌드위치도 아니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정확히 내가 자고 있는 룸 문 앞에 2발소리가 멈췄어.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무슨 주파수 소리 같다고 해야 하나? 확실히 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대화가 딱 끊기더니 파다닥 소리와 함께 입구 쪽으로 빠르게 멀어지고 사라졌어. 그 후 희미하게 다시 TV 소리가 들려오면서 깊은 잠에 들었지. 그리고 오픈 시간인 10시쯤 맞춰놓은 알람에 일어나서 3일 동안 5시간 자면 별 개꿈도 다 꾸는구나.
새벽에 겨우 개꿈 때문에 쫄아있던 자신을 생각하니까 피식 웃음이 나더라. 어쨌든 세수 좀 하려고 졸린 눈을 비비며 카운터 옆쪽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뭔가 위화감이라 해야 하나.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나가서 입구 문을 봤어. 입구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은 여닫이 유리문이고 바깥쪽은 철문이야. 그런데 안쪽에 유리문이 열려 있더라. 혹시 내가 철문 잠그는 걸 깜빡해서 누가 들어왔나?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가서 문고리를 돌려보니까 확실히 잠겨 있었어. 혹시나 유리문 열린 상태로 잠갔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활짝 열린 상태에서는 문 사이에 틈이 좁아서 철문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닫혀. 분명 문도 잠갔고 지하 노래방 안에는 밤새 나밖에 없었는데 아크릴 바닥에 닿는 선명한 또각또각 구두 소리며 안쪽에 유리문만 열려 있었던 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야.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어. 그 일이 있고 좀 찜찜했지만 이렇게 내 스케줄에 다 맞춰주면서 몸 편히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기도 불가능하고 그 경험 때문에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꿈이었겠지. 라고 합리화하며 넘겼던 것 같아. 그렇게 며칠 후였을까? 당일에는 아무 일정도 없어서 집에서 푹 쉬고 밤 9시쯤 알바를 하러 갔어. 평소처럼 나 타임 친구와 입구 앞에서 담배를 하나 피우며 수다를 떨었지. 그러다가 친구는 돌아가고 나는 카운터에 앉아서 곧 시작할 사극 주몽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어. 당시 주몽은 시청률이 40%를 돌파했고 마지막 회가 임박한 시기였어. 스토리가 극에 달해서 한순간도 놓칠 수 없었지. 제발 손님이 안 들어오길 바랄 정도로 말이야. 당시 손님은 커플 한 팀뿐이라 치울 방도 없었고 주몽을 제대로 볼 수 있겠다 싶었어. 기다리던 주몽이 시작되었는데 딱 그 순간에 손님이 들어오는 거야. 하필이면 딱 시작하는 순간이라서 좀 짜증이 났지. 인사를 하려고 일어나서 보니까 남자 2명이 쭈뼛쭈뼛하면서 들어오더라. 보통 밤 시간에는 3355 친구들끼리나 커플이 오고 가끔 회식 끝나고 오는 무리 정도가 대부분인데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왜소하고 연약하게 생긴 남자 2명이 쭈뼛쭈뼛 들어오니까 좀 애하긴 했어. 그것보다 더 급한 건 주몽을 빨리 봐야 했기에 계산 후 방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방을 달라고 하더라고. 가끔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들은 끝방을 달라고 할 때도 있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잠가두는 맥주 창고가 바로 옆에 있는 맨 끝방으로 안내했어. 그리고 카운터로 돌아와서 주몽을 초집중해서 봤어. 중간에 커플이 나가서 인사하고 다시 봤더니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지. 재미있었다 하면서 담배 하나 피우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TV를 보면서도 아무 음악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정적했던 거야. 설마 잠들었을까 싶어서 귀찮아지니 자고 있으면 깨우려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슬쩍 올려다봤는데 조명이 컴컴한 탓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런데 괜히 열고 들어갔다가 혹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까봐 그냥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어. 그때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려왔지. 노래 찾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곧바로 음악이 꺼지더라. 뭐 그러려니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 시간을 확인하니 서비스 시간까지 다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귀찮네 라고 중얼거리던 순간 그 방 쪽에서 갑자기 쿵쾅 뛰는 발소리가 짧게 들리더니 또 다시 조용해졌어. 슬슬 짜증이 나길래 내보내려고 그 방으로 갔어. 손님, 실례합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몇 번 노크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라. 살짝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술도 안 마시고 얌전하게 생긴 사람들이었는데 방은 리모컨과 노래방 책이 내동댕이 쳐져 있고 자기들이 사왔는지 마시다만 음료수도 다 엎어져서 흘러 있었어. 말 그대로 방이 개난장판이었지. 정말 누가 지나쳤다 싶어서 말하려고 혹시 다른 방에 들어갔나 싶어서 다른 룸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찾아봤어. 분명 방금까지 음악 소리도 들렸고 발걸음 소리도 들은 후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어디에도 사람이 없었어. 예전 같았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얼마 전 일도 있고 해서 더 신경이 쓰였어. 설마 주몽에 너무 집중해서 나가는 걸 못 봤나? 라는 생각에 CCTV를 돌려봤지. 나간 건 커플 한 팀뿐이었고 그 남자 2명은 나간 게 아니었어.
그렇게 넓지도 않은 노래방인데 어디에도 없고 단 한 곳 맥주 창고밖에 남지 않았지. 평소에 들어갈 일도 별로 없고 들어가더라도 조무스스해서 들어가기 꺼려졌던 그 맥주 창고 말이야. 단속 때문에 항상 문을 잠가 놓고 있어서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지만 혹시 몰라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 들어가면 바로 창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좁은 미로처럼 된 길을 2번 정도 꺾어 지나야 넓은 창고가 나와. 그곳은 같은 건물이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잘 꾸며진 노래방과는 달리 진짜 흉가처럼 생긴 곳이었어. 핸드폰 플래시로 비추며 창고까지 가면서도 사람이 들어올 일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데 뭐하러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지. 그렇게 창고 앞에 도착하면 또 열쇠로 열어야 했어. 어쨌든 빨리 불이라도 켜고 싶어서 열쇠를 찾는데 딱 이 창고 열쇠가 없더라고. 무섭기도 하고 짜증도 나서 방이나 치우고 TV나 보자 라고 생각하고 돌아섰지. 그런데 갑자기 들어왔던 나무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야. 진심 안 그래도 으스스한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무서워졌어. 우당탕탕 하면서 허겁지겁 뛰어나왔지. 나오면서 동시에 문을 쾅 닫고 그 자리를 둘러봤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희미하게 카운터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 전에 들었던 하이힐 구두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 전에는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다면 이번엔 꽤 빠른 발걸음으로 반대로 멀어지는 소리였어. 정말 소름이 돋아서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고 우선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뛰었어. 카운터를 지나쳐서 입구 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사장님이 내려오고 있더라고. 안도감과 반가움에 사장님 하고 불렀지. 그런데 사장님이 영문을 모른 채 놀랐잖아. 근데 너 어디 가냐? 라고 물어보시기에 여자인가 혹시 내려오면서 못 보셨어요? 라고 횡설수설하는 나를 보고 사장님은 여자는 무슨 여자야?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들어가라 하려고 내려왔어. 라고 하셨어. 이때도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좀 진정이 되더라고. 진정이 된 후에 사장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 그러자 사장님이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러고는 나갔겠지 뭐. 카메라가 안 잡히는 대로 나갔거나 남자가 뭐 그딴 걸로 쫄라서 도망가냐. 얼른 정리하고 들어가라.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정리하고 불 끄고 나갈 자신이 없더라. 그래서 좀만 기다려달라 고 부탁하고 사장님이 계실 때 정리하고 같이 나왔어. 그 후로는 도저히 새벽까지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알바를 넘기고 그만뒀어. 사장님 말씀대로 CCTV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로 나갈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러려면 진짜 절벽에 붙어서 걸어가는 것처럼 벽에 딱 붙어서 가야 하고 그 사람들이 CCTV가 거기만 비추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들어올 때는 다 찍혔는데 굳이 나갈 때 그렇게 나갈 이유도 없고 말이야. 내가 계속 카운터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나갔다고 해도 문 여는 소리 때문에 내가 몰랐을 리도 없고 그리고 만약 내가 신경을 못 쓴 순간에 나갔다고 해도 난 분명 음악과 발소리를 듣고 그 방으로 갔잖아. 가장 중요한 건 밖으로 빠르게 나가던 내가 전에 들었던 그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였어. 그 소리의 정체가 정말 사람일까?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 발걸음 소리와 그날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어. 정말 소름 돋는 경험이었지. 그 이후에 나 대신 들어간 친구가 이야기해줬는데 TV를 보거나 앉아있을 때 카운터랑 가까운 방은 시끄럽고 신경 쓰이니까 항상 카운터에서 제일 먼 쪽 방을 안내했대. 그런데 밤에 그 방을 주면 사람들이 좀 으스스하다고 방을 바꿔달라고 해서 몇 번이나 바꿔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 어쨌든 그 친구도 맥주 창고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손님들에게 맥주가 없다고 거짓말을 치다가 사장님께 걸려서 결국 잘렸지. 2번째 이야기, 낯선 아내. 첫째 날, 당신은 몸서리치며 깨어났다. 잠시 버둥거리다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직 정신이 덜 돌아왔는지 멍한 눈으로 방 안 여기저기를 둘러본다. 그리고는 그제야 깨달았는지 혼잣말로 묻는다.
여긴 어디지? 물론 방 안에 당신 혼자밖에 없으니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없다. 아직은. 방은 하얗고 창문도 없고 문 하나에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그 침대 위에 당신. 방 안에는 그게 전부였다. 당신은 이 장소가 너무도 낯설었다. 익숙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처음 보는 생판 모르는 곳이었다. 당황한 당신은 이리저리 둘러보다. 잠시 생각에 잠긴다. 차근차근 과거를 떠올려. 이곳이 어디인지 유추해 보려는 것이겠지. 하지만 당신은 곧 더 큰 당황에 빠진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 일도, 그제 일도, 그보다 더 먼 과거도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심지어 당신은 더 무서운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 당신은 당황을 넘어 순간적으로 공포마저 느낀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간신히 마음을 다잡은 당신은 일단 주변을 둘러보려 일어서려 한다. 그러나 당신은 일어서지 못한다. 의아한 당신은 다시 시도하지만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뭐지? 왜 이러지? 당신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다. 드러난 두 다리는 양쪽 모두 두꺼운 깁스로 감싸여 있었다. 그 깁스를 보는 순간 당신은 또 한 번 당황한다. 이거 왜 이래? 물론 당신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결과는 이미 눈앞에 있지만 과정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당신이 한참 동안 다리와 이 낯선 장소에 대한 의문에 빠져 있을 때 예고도 없이 방문이 열렸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당신은 방문을 바라보았다. 한 여자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리고 일어난 당신을 보더니 깜짝 놀란다. 왠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는 잠시 후 다시 웃으며 말했다. 일어났어. 당신은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방만큼이나 낯선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은 묻고 만다. 누구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살짝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묻는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대답한다.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녀가 재차 묻는다. 아무것도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것도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슬픈 어조로 대답했다. 저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다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아내인 제가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녀의 말에 순간 당황하고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가 곱씹어본 후 묻는다. 아내요? 네, 제가 당신의 아내예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당신과 낯선 아내의 첫 번째 날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당신은 낯선 아내와 함께 지낸 지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다. 그동안 당신은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당신의 이름은 강우진. 36살 남자라고 했다. 중소기업에서 사무원으로 일했으나 최근 사고로 인해 휴직 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정보를 아내가 당신에게 전해주었지. 아내의 말에 따르면 당신은 한 달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퇴근길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으며 범인은 다행히 잡혔다고 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당신은 한 달 가까이 의식을 잃고 있었고 그로 인해 기억을 잃게 된 것이다. 그래도 다행히 일반 상식은 남아있어서 기억을 되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곧 돌아올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설명하며 당신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이 상황이 낯설고 불안했다. 아내는 그동안 당신을 돌보며 직접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데려와 당신을 간호해왔다고 했다. 그녀의 배려로 당신은 이 집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아직도 이곳이 당신의 집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이름만 익숙한 기분이었을 뿐 당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이 집은 당신이 결혼한 후 모은 돈으로 얼마 전 이사 온 새 집이라고 했다. 아내는 이 방이 당신의 방이며 당신의 취향에 맞게 꾸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은 너무 삭막하고 하얗기만 해서 도무지 당신의 취향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정말 이게 내 취향이었을까? 당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무리 봐도 이 하얗고 차가운 방이 당신의 취향일 리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신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의문스러웠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까? 그리고 이 여자, 그녀가 정말 당신의 아내가 맞는 걸까? 하지만 아내는 언제나 친절했고 자세히 물으면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기억을 잃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매번 당신을 위로해 주었다. 그럼에도 당신은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도 보고 서로 함께한 시간들을 들어봤지만 모두가 당신에게는 먼 이야기일 뿐이었다. 기억은 점점 돌아오지 않았고 당신은 지루함에 몸이 근질거렸다. 몸이 불편한 탓에 TV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했고 아내는 당신이 전자기기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내는 당신에게 책을 잔뜩 가져다 주었다. 당신은 원래 책을 좋아했잖아요. 한 달에 수십 권씩 읽고 또 읽고 그녀의 말대로 책을 읽었지만 생각보다 읽는데 집중하기 힘들었다. 이전에 당신이 독서광이었다는 말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책이 새 것 같아서 불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혹시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슬며시 싹트기 시작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무슨 이유일까? 당신은 계속 의심에 휩싸였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당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당신은 더 이상 참기 힘든 지루함 속에서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다. 한 달 후,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다. 당신은 아내의 행동을 하나하나 꼼꼼히 관찰했고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동안 아내는 언제나 친절하게 대답했고 당신을 보살피는 태도도 변함없이 정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당신에게 더 큰 의구심을 품게 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정말 내 아내라면 왜 이렇게 낯설지? 당신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매번 아내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에게는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아내에게서 진실을 알아내고 이 집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이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식사 시간이나 다른 핑계를 대서 아내가 다가오면 그 순간을 노려 제압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당신으로서는 아내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당신은 조용히 식사 시간을 기다렸다. 아내가 식판을 들고 방에 들어와서 당신에게 다가올 때를 노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내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방에 들어왔다. 식사 시간이 맞는데도 아내는 식판 없이 홀로 들어온 것이었다. 당신은 당혹스러웠다. 왜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왔지?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 당신은 긴장했다. 혹시 내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당신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오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귀가 먹먹해지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은 어느새 아내 위에 올랐다.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 행위에 당신조차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아내는 얼굴을 찌푸리며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당신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급해진 당신은 목을 조르는 손에 힘을 주며 외쳤다. 진실을 말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는 캑캑거리는 소리만 낼 뿐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다. 당신은 아차 싶었지만 손에 들어간 힘이 풀리지 않았다. 아내의 목에서 손을 떼고 싶었지만 마치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듯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아내는 목을 조르는 당신의 손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천천히 풀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기분을 주었다. 당신은 그 미소를 보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그녀가 당신에게 익숙한 기분을 주었던 순간이었다. 그녀가 죽었을 때조차도 그 미소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당신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그때 손에 무언가가 닿았다. 아까까지는 없던 접힌 종이가 거기에 놓여 있었다. 당신은 종이를 집어들었고 자세히 확인해보니 그것은 아내가 남긴 편지였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안녕, 당신. 갑자기 이게 무슨 편지냐고 묻고 싶겠지? 당신 요즘 궁금한 게 많아졌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모든 답을 주고자 이 편지를 쓰기로 했어. 부디 끝까지 읽어주길 바래. 우선 당신이 지금 의심하는 거 그거부터 말해줄게. 아쉽지만 나는 정말 당신의 아내가 맞아. 우리가 결혼한 지 6년이 되었고 이 집도 우리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야. 하지만 이 방은 당신의 방이 아니야. 이 방은 당신이 나를 위해 꾸며준 방이지. 내가 여기 갇혀있던 당신이 만들어준 감옥 같은 방.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처음 연애를 할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사랑한다고 말했지.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너무 무서웠어. 사랑은 차츰 나를 억누르기 시작했고 결국 내 숨통을 조르기 시작했지. 당신은 내 목을 졸랐어. 언제부터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 기억 속에는 늘 당신의 목을 졸랐던 그 손길이 남아있어. 어느 날 병원 회식이 끝나고 조금 늦게 들어왔을 때 당신은 화가 났고 내 목을 조르며 사랑한다고 말했지.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울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때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후로 당신은 점점 더 나를 억누르기 시작했어. 이 집도 그때 샀던 거야. 당신의 집착이 정점에 달했을 때 나를 가두기 위해서 이 집을 산 거지.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간신히 당신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현관을 뛰쳐나갔지. 그런데 당신이 나를 쫓아오다가 사고를 당했어. 그 사고로 당신은 한 달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나는 그때 결심했어. 당신이 깨어나면 떠나기로. 하지만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때 이상하게도 나는 다시 당신 곁에 남기로 했어. 기억을 잃은 당신은 마치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낯설고 어색한 사람 같았으니까. 당신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당신은 아내의 편지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읽을수록 혼란이 가중되었다. 편지의 나머지 부분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그때 내가 다시 기억을 되찾지 못하길 바랐어. 그래서 새롭게 꾸며낸 이야기를 만들어냈지. 내가 잃어버린 기억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기억을 되찾지 않더라도 너의 의심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어. 기억이 없는 내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다시 두려워졌어. 내가 다시 예전처럼 나를 억누르고 또다시 나를 올가맬까봐 겁이 났어. 사실 내가 왜 기억을 잃었는지 나도 모르는 건 아니야. 사고로 내가 머리를 다쳤을 때 나는 내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깨어나지 않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거든. 하지만 내가 깨어나자마자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그 공포가 나를 짓눌렀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꾸며냈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럴듯한 거짓말로 너를 속여왔지. 당신은 다시 편지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이 마지막 고백이 당신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신의 삶과 관계를 전부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정말 그녀가 나를 그렇게 느꼈단 말인가? 당신은 믿기지 않았다. 아내가 나를 두려워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걸까? 당신은 머리를 감싸쥐며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공허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편지의 내용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가 도망쳤고 내가 쫓아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날 밤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사소한 문제였지만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다. 그리고 당신은 손이 먼저 나갔다. 아내는 겁에 질린 채로 도망쳤고 당신은 그 뒤를 쫓아갔다. 그 순간 차 한 대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당신은 차를 보지 못한 채 뛰었고 그 순간 사고가 일어났다. 모든 게 그때였다. 기억이 돌아오자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왜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기억을 잃었는지. 당신은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이 방이 왜 이렇게 하얗고 삭막한지 알 수 있었다. 이 방은 아내가 갇혀있던 감옥이었고 당신이 그녀를 억누르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 아내는 더 이상 이곳에 없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을 깨닫자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당신은 방 안에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가 모든 진실을 밝혀냈지만 그 진실은 너무도 끔찍했다. 결국 아내는 당신의 손에서 죽었고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문자.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한적한 마을의 외곽에 작은 집을 얻어 거기서 지내고 있었다. 이 집은 내가 조용히 작업을 하기 위해 고른 곳이었다. 인적이 드물고 자연 속에 파묻힌 듯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없었다. 평화롭고 조용한 그 생활은 나에게 안식과 집중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숲이 펼쳐져 있었고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집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근처에 이웃도 없고 나는 방문자를 거의 받지 않았으니 말이다. 누군가가 내 집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섰다.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누구세요? 나는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밖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저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는 느낌만 남아 있었다.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나는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천천히 열었을 때 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고 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상자였다. 상자는 오래되고 낡은 듯 보였으며 겉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나는 상자를 들어 올려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뭐지? 나는 의문에 휩싸인 채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고풍스러운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다. 편지 봉투는 봉인되지 않은 채 그냥 조심스레 안에 들어있었다. 나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했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인가? 나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도대체 이 편지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편지를 나에게 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 순간 다시 현관문이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누군가가 있는 듯한 강한 두드림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한 번의 두드림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이 상황이 매우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이미 한 차례 이상한 편지를 받은 상황에서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며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바로 앞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너무나도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서 있었기에 나는 그를 보자마자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내며 물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텅 빈 듯 보였고 마치 내 안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일이죠?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다. 그때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위협이 깃들어 있었다. 그 상자는 열지 말았어야 했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상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편지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상자 안에 뭐가 있었던 거죠? 나는 다급하게 물었지만 그는 답하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만 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마주할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의 말 속에는 무언가 거스를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었다. 어떤 진실을 말하는 거죠? 나는 묻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온 소리는 흐릿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미 선택을 한 것이오. 이곳에 온 그 순간부터.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꿈속에서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남자의 모습도 점점 사라져갔다. 내 몸은 무거워졌고 나는 그저 그 자리에 무력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집 안에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집안의 가구들은 마치 누군가가 급히 치운 듯 텅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문 앞에 놓여있던 상자가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또다시 편지에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당신은 선택했소. 이제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오.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상자 속에서 또다시 나타난 편지. 그리고 그 편지가 의미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짙은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평소에 익숙하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순간 다시 현관문이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더 강렬하고 긴박한 두드림이었다. 마치 무언가 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들렸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이번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문 너머에서 확실히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졌다. 나는 결국 문을 열기로 했다.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문이 저절로 확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그 앞에는 아까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서 있었다. 그는 낯설고 기괴한 모습이었다.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얼굴은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존재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를 지닌 듯한 존재였다. 무슨 일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힘겹게 물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기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선택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눈앞의 기이한 존재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무슨 뜻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나는 필사적으로 물었지만 그 존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그가 내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머리 위로 내려왔다. 그가 나를 만지자 순간적으로 눈앞이 번쩍였다. 그리고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두운 공간에 혼자 있었다.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고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찾고 있는 진실은 여기서 시작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 존재가 말한 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이 어둠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빛은 나의 유일한 길잡이였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가 내 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오래된 문이었다. 낡고 거대한 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열면 그 남자가 말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진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두려웠다. 결국 나는 결심을 하고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빈 공간만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빈 공간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나를 감싸 안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진실은 너무도 끔찍했고 나는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진실을 마주했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해갔다. 그 거대한 존재가 나를 감싸 안으며 마치 나의 모든 과거와 기억, 감정마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를 둘러싼 어둠과 공포는 그 순간 오히려 고요하고 차분한 감각으로 변했다. 그 존재가 속삭였다. 너는 선택받았다. 이제 내가 마주한 진실을 받아들여라.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그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듯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현실에서 벌어진 모든 기이한 일들, 그 검은 남자와 기괴한 방문자의 등장, 그리고 그 상자와 편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나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빈 공간 속에서 무언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형체는 내가 그동안 마주했던 모든 장면들이었다. 낡은 집, 편지,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기이한 존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거대한 존재가 내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형체였다. 나는 그 형체를 바라보며 서서히 그 존재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너는 우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진실을 기다려왔다. 이제 내가 그 진실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 왔다. 그 존재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파고들며 나를 집어삼킬 듯한 힘을 발휘했다. 나는 그 힘에 저항할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선택은 없었다. 나는 이 진실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일그러지며 시간과 공간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은 이제 흐릿해졌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끝났고 나는 새로운 현실 속으로 들어왔다. 지금 나는 그들과 함께 이 세상 저편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진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고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그 진실과 하나가 되어갔다. 이제 나는 과거의 기억이 흐려지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을 떠올릴 수 없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실이 가져다준 공포와 불가사의는 여전히 내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그 검은 남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상자를 열었을 때부터 모든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이끌렸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나는 그 계획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속삭였던 진실은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고, 나는 그 힘에 사로잡혀 더 이상 나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을 되찾고자 하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 진실 속에서 완전히 빠져들기 전에 나는 내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했다. 나는 다시 그 상자를 떠올렸다. 처음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편지와 함께 느꼈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그 이후로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 모든 것은 그 상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 상자는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였고, 그 열쇠를 돌린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 욕망은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선택한 길은 이제 나를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어느 날 나는 그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나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다. 그 임무는 또 다른 존재에게 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나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선택받을 것이고, 그도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그 검은 남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도 그가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자를 건네주고, 그가 그 상자를 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역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운명을 거부할 수 없었다. 나의 새로운 존재는 그 운명에 묶여 있었고, 나는 그 진실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날 밤, 나는 한적한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을 찾아갔다. 그곳은 마치 내가 처음 그 상자를 받았던 그 집과 같았다. 나는 그 집 앞에 서서 상자를 놓고 문을 두드렸다. 누군가가 그 문을 열었다. 그는 나처럼 겁에 질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상자를 남기고 떠났다. 그는 나처럼 그 상자를 열 것이고,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도 나와 같아질 것이다. 이제 나는 그 진실을 전하는 자로서 영원히 이 운명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존재이자 이 진실의 본질이었다. 그날 밤 상자를 남기고 떠난 뒤 나는 다시 그 진실의 세계로 돌아갔다.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분명했다. 이 진실은 한 명의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 상자는 영원히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나처럼 선택받아 이 진실의 세계로 들어오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자로서, 또는 그 과정의 일부로서 영원히 이 운명을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인간이었던 나의 감정과 기억이 남아 있었다. 몇 주가 지났을 때 나는 또 다른 상자를 전달해야 하는 때가 왔다. 이번에는 더욱 기묘한 장소였다. 어느 날 나는 눈을 떴을 때 낯선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얽힌 듯한 모습이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 도시의 한 구석에 그 상자를 놓고 기다렸다. 그날 저녁 한 젊은 여자가 그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호기심에 상자를 집어들었다. 나는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내가 걸었던 길을 그녀도 걷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곧 그 상자를 열 것이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느끼게 될 혼란과 공포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가 선택을 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깊은 저항감이 올라왔다. 이 운명을 거부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나는 진실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으로서의 나의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운명을 강요할 권리가 있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진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선택을 했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상자를 열고 편지를 읽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나를 그대로 재현한 듯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공포,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 그녀는 곧 이 세계로 들어올 것이었고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맡아야 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점점 더 진실의 세계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그 세계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모든 것이 예정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또 다른 상자를 전달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는 특별한 장소였다. 내가 처음 그 상자를 받았던 집. 나는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마치 그때의 나처럼 그 상자를 문 앞에 놓았다. 그 순간 나를 처음 찾아왔던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지?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그의 역할을 받아들였고 그의 존재가 나와 같아졌음을 깨달았다. 이제 내 차례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이제 나는 완전히 그가 되었고 나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자가 되었다. 그 남자는 사라졌고 나는 다시 홀로 남았다. 그리고 문을 두드릴 차례였다. 이제 나는 그들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